마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암살자처럼 누군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공격하지 않고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그의 모습은 섬뜩했다. 엔드코트, 이 남자 정말 무섭군, 엔드코트. 한 무사가 속삭였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엔드코트, 북설 소공자의 그림자가 그에게서 보이는 것 같군. 나이도 그만큼 어리고 한 방만 날려도 누군가는 쓰러지잖아, 엔드코트. 엔드코트, 하지만 그가 북설 소공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그의 최대 라이벌이 한 명 있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누구, 엔드코트. 엔드코트, 누구겠어? 바로 북설 산장의 셋째 제자, 린치지. 재능이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항상 해내지. 열방 만에 속건무한산을 쓰러뜨리고 한 방에 폭포를 갈라놓고 기운으로 홍영조를 겁먹게 했어. 북설 산장주는 그가 거미를 가장 유망하게 깨달은 제자라고 하는데 북설 소공자조차도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야, 엔드코트. 엔드코트, 거미라고? 농담하는 거야, 엔드코트. 폭풍원경에 도달한 검사조차도 검의 의도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10,000명 중 1명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천풍왕국 전체에서 그 경지에 이른 자는 북설산 저택의 주인뿐입니다. 엔드코트, 당신의 수련 경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북설산 저택 주인의 수련 경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한 말이 거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단지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뿐 확정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의 실력은 린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를 상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주변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혈수 도살자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현상금이 높은 수배범인 그는 보통 수십만 양, 어쩌면 수만 양, 심지어 수십만 양에 달하는 거액을 소지하고 다녔다. 이것이 바로 문파 제자들이 열광하는 이유였다. 운이 좋으면 누구든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혈수 도살자의 몸을 수색해 보았지만 예천은 금화 몇백 냥과 약간의 잔돈 외에는 값비싼 것을 찾지 못했다. 엔드코트, 내 운이 정말 이렇게 나쁜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혈수 도살자는 문파 제자들에게서 많은 돈을 얻었다고 했고, 게다가 일을 끝내면 천풍왕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거라고 했잖아. 그가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엔드코트. 믿기지 않아 예천은 영역을 해방하며 혈수 도살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잠시 후 예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도살자의 허리띠 안으로 손을 넣었다. 허리띠 안에는 반지 모양의 작은 물체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을 만지자 희미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엔드코트, 영혼 저장 반지군. 바로 이거야, 엔드코트. 예천은 혈수 도살자의 예지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허리띠에 숨겨두었다. 만약 그의 강력한 영역이 아니었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예천은 그렇게 말하며 손끝에 진력을 집중시켜 소리 없이 혈수 도살자의 허리띠를 베어 영혼 저장 반지를 꺼낸 다음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영혼 저장 반지에 넣었다. 드물룡의 제사는 너무 번거로워서 예천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양종에서 자신을 신문하고 상대방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수색을 마친 예천은 혈수도살자의 해골을 살펴보았다. 해골은 흉포한 얼굴에 수많은 흉터가 뒤얽혀 있었고 코와 입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오직 눈만이 크게 뜨고 예천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천은 고개를 저으며 영계 저장고에서 검은 천을 꺼내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혈수도살자의 해골이 검은 천 위로 떨어지자 예천은 재빨리 천으로 감싸 위에서 매듭을 지어 단단히 감쌌다. 밖에서는 해골의 윤곽만 겨우 드러났다. 이제 등운대전으로 가서 보상을 받고 개인 업적 점수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엔드코트, 젊은 영웅이여.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안 됩니다. 제 술집은 완전히 박살났고 손님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엔드코트? 예천이 어떤 문파의 제자이고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짐작한 40대 초반의 술집 주인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로 달려와 한탄했다. 예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술집은 혈수도살자와 등울룡에게 파괴되었고 안에 있던 손님들 대부분이 그들의 손에 죽었다. 그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였지만 혈수도살자가 죽었으니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셈이고 배상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예천은 잠시 생각하더니 1만냥짜리 금화 2장을 꺼내 들고 말했다. 엔드코트, 여기 은화 2만냥이 있지만 명심해. 내 몫은 1천냥뿐이야. 단 한 푼이라도 욕심을 부리면 다음번엔 내가 죽을 거야, 랜드코트. 우시지는 지리적으로 외딴 곳에 위치해 건물들은 낡고 허름하며 선술집 한 채의 가치도 1천냥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인명피해는 보상하기가 더욱 어렵다. 수십만 냥으로도 부유한 집안의 목숨값을 충당하기 어렵다. 만약 명문가의 제자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돈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풍국의 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사고로 죽으면 유족에게 은화 500냥을 배상해야 한다. 이 500냥이면 보통 가정이 10년 넘게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예천은 지금 당장 은화 2만냥을 꺼내 보였다. 1천냥을 떼고 나면 1만 9천냥이 남는데 18가구를 배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그 액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슬픔이 어떻든 간에 가족의 목숨과 은화 500냥을 비교한다면 그들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적어도 10년 동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아들의 혼수도 마련할 수 있으며 집을 수리할 기회조차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주점주인은 달기곡식을 쪼아 먹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젊은 영웅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여기 증인이 많습니다. 제가 감히 한 푼이라도 횡령할 리가 있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그러길 바랍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그 말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다. 예천은 금화증서를 건네주고 막 떠나려던 찰나 몇몇 무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엔드코트, 젊은 영웅이시여. 당신의 실력은 놀랍습니다. 피해 손 도살자는 파리떼처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피해 손 도살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감사할지 궁금하군요. 젊은 영웅이시여, 엔드코트. 엔드코트, 돋는 얼굴을 때리면 큰일 난다, 엔드코트. 는 속담 때문에 예천은 이렇게 말했다. 엔드코트, 너무 과찬이십니다. 천계는 넓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죽였을 겁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젊은 영웅이시여. 성함을 여쭤보겠습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무림에 발을 들인다는 건 결국 명예를 얻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명예를 쫓지 않아도 남들이 두려워하고 결국 그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유은종의 제자 예천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소공이시군요. 저는 쌍검술사 서산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는 맹살자 소녀해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저는 철족 요한입니다. 엔드코트.
순식간에 무리민들이 앞다투어 자기소개를 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명성이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했다. 유은종 내문 제자와 인맥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 존경받을 것이고 체면도 차릴 테니까. 예천은 씁쓸하게 웃었다. 명예는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는 간신히 그들을 따돌리고 도망쳤고 하늘은 이미 저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흥문파의 말을 타고 예천은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인적이 드문 거리로 나온 예천은 조용히 자신의 혈수도살자의 저장 반지를 꺼내 영혼의 힘으로 반지를 관통시켰다. 윙. 약한 진동이 퍼져나갔고 예천은 저장 반지 안의 공간을 보았다. 공간은 약 1제곱미터, 작은 방 하나 정도 크기였는데 금과 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짝이는 빛이 한쪽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세어보니 금화 10,000양, 은화 30만 양이 넘었고 그 옆에는 금화 6만 양이 쌓여 있었다. 금화만 해도 10만 양이 넘고 은화는 100만 양이나 되는 엄청난 보물 창고였다. 예천의 아버지가 가진 돈은 은화 10만 양 남짓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가족이 모든 것을 부담했기에 예천 본인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했다. 돈과 세속적인 소유물 외에도 한쪽 구석에는 작은 책꽂이가 있었고 그 안에는 몇 권의 비서가 꽂혀 있었다. 예천은 문득 생각이 나서 맨 위에 있는 비서를 꺼냈다. 비서 표지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엔드코트, 심장을 부수는 잔원혈수, 엔드코트. 그는 책을 펼쳐 읽었다. 엔드코트, 잔원혈수는 인간급 최고 수준의 무술로 대락 왕국의 악현종의 독특한 7급 무술이다. 수련자는 천지에서 희귀한 혈기와 사리를 흡수해야 한다. 혈기와 사리가 많을수록 위력이 강해진다. 일단 숙달하면 동급 무술가의 보호 징기를 쉽게 뚫을 수 있다. 엔드코트. 다로 왕국 7급 문파인 사혈종의 무술고수인 예천은 약간 의심스러웠다. 사혈종은 다로 왕국에서 최상위 문파이며 그 세력은 옥곡보다도 훨씬 강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엔드아포즈, 잔원 혈수비전 엔드아포즈, 이 엔드아포즈, 혈수도살자 엔드아포즈, 내 손에 들어갔는지 의아했다. 말에 올라탄 예천은 고개를 저으며 사혈수비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무술은 너무 위험했다. 문파는 무술이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설령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무술을 익히는 것은 불운을 가져오고 심지어 자신의 무술 실력까지 망칠 수도 있었다. 사혈종처럼 거대한 세력에 비하면 자신의 실력은 너무나 미약했다. 게다가 비록 잔존원기의 혈수, 마수가 강력하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급 무술의 정점에 불과했고 예천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련할 정도는 아니었다. 예천은 다시 한번 영저장경에 도달하여 2번째 비서를 꺼냈다. 그는 비서를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비술이었다. 엔드코트, 지진천경, 천파식경, 인간급 최상급 비술이다. 수련자는 온몸의 진기를 발끝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러면 특수한 지진파가 발사되어 지정된 위치에 도달한 후 폭발한다. 이 비술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진기가 땅을 뚫고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진기를 땅속에 숨겨 지정된 위치에서 소리 없이 폭발시키는 단계이며 3단계는 진기를 땅속에 숨겨 원거리에서 제어된 폭발을 일으켜 모든 진기를 소모하는 단계이다. 엔드코트. 예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단계별 설명을 보니 혈수도살자는 1단계까지 수련한 것 같았다. 공격은 비교적 명확해서 감각과 속도가 충분히 빠른 상대라면 피할 수 있었다. 2단계는 방어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숨겨진 에너지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소리 없이 발밑까지 도달해 누구든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가했다. 같은 수준의 무술가라면 폭발에 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3단계는 더욱 무시무시했다. 에너지를 땅속에 숨기고 원격으로 폭발을 조종할 수 있는데 사실상 원격 조종 지뢰나 다름없었다. 예천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만약 혈수도살자가 지폭천경을 3단계까지 수련했다면 비록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다행히 그의 영역은 충분히 강했고 속도도 빨랐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때 피할 수 없었거나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비전은 비전일 뿐이지만 같은 수준의 무술보다 수련하기 어려운 비법이 몇 배는 더 많다. 토폭천경의 수련 난이도는 초급 토급 무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10년이 지나도 3단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법을 손에 넣은 예천은 당연히 이 비법을 놓지 않고 반드시 수련에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비법을 자신의 최후의 비장의 무기 중 하나로 여겼다. 다음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이었다. 기은은 비술은 초급 보조 수련법으로 상계와 하계로 나뉜다. 하계에서는 진기응축 단계에서 진기파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한 단계의 수련을 숨길 수 있다. 상계에서는 폭풍원 단계에서 한 단계의 수련을 숨길 수 있다. 폭풍원 단계를 넘어서면 기은은 비술을 사용할 수 없다. 참고 은폐기술에 반대되는 수련법으로는 관찰기술이라는 보조 수련법이 있습니다. 두 기술이 맞붙을 경우 더 높은 경지의 기술이 우세합니다. 이를 보고 예천은 왜 수련 경지가 높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은폐기술이 두 가지 주요 단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하위 경지에서라도 같은 수준의 상대를 만날 확률은 높지만 자신의 수련 경지가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상당한 이점이 됩니다. 상대는 기운 관찰술로 자신의 수련 경지를 알아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수련 경지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숨길 수 없습니다. 엔드코트, 은폐기술, 훌륭하군. 폭풍원경까지 도달할 수 있다니 엔드코트. 예천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오라관찰술을 수련하는 무술가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광활한 세상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데 설령 어떤 문파가 오라관찰술을 보편화하고 있고 게다가 상대방 역시 오라관찰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달리 말해 설령 그를 만난다 해도 무슨 차이가 있겠어? 예천은 자신이 은폐기를 상경 최고 경지까지 연마했다고 확신했다.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 역시 관찰기를 상경 최고 경지까지 연마했다면 자신을 간파할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50대 50인 셈이지. 흥문의 말이 미친 듯이 질주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미터를 이동했다. 양옆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며 흐릿해졌다. 밤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초승달이 드넓은 하늘을 수놓았으며 두꺼운 구름이 지평선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뒤덮었다. 엔드코트, 자정쯤 비가 올지도 몰라. 오늘 밤은 쉴 곳을 찾아야겠어, 엔드코트. 어두운 길 위로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서 멀리서 울려 퍼졌다. 말 위에 탄 예천은 이렇게 생각했다. 원래는 밤새도록 여행해서 내일 저녁쯤 유은종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였다. 조금 더 가자 멀리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마을이었다. 마을은 크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 덕분에 예천은 눈의 내공을 집중하기만 해도 불빛이 비치는 집과 가장 넓은 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예천은 마을 문에 도착했다. 말에서 내린 예천은 한 손으로 말을 끌고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말발굽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소란스러운 소음은 그들이 동료를 찾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이어 근처 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앤드코트, 당신들은 누구이며 황석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앤드코트,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밴드코트. 예천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휘둘러 땅에 구멍을 냈다. 앤드코트, 여기서 하룻밤만 잘 생각이야. 내일 떠날 테니까. 내 실력이면 너 같은 놈은 상대하기 너무 쉬워. 앤드코트, 정말 그냥 잘 곳을 찾는 겁니까? 앤드코트. 손에 괭이를 든 채 맨손으로 땅에 파인 구멍을 바라보던 무리의 우두머리는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예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앤드코트, 내가 강도처럼 보여. 앤드코트, 아니요. 앤드코트. 남자는 예천을 유심히 살폈다. 고급 천으로 만든 달빛처럼 하얀 도포는 한 달이면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만큼 두툼했다. 허리에 찬 귀한 검도 눈에 띄었다. 예천은 15, 16살쯤 되어 보였고 잘생기고 세련된 데다 이방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강도처럼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앤드코트, 좋아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앤드코트.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몇몇만 남아 소란을 지켜보았다. 남자는 개의치 않고 예천에게 말했다. 앤드코트,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도 돼. 숙박비는? 앤드코트. 예천은 은화 한 입을 꺼내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앤드코트, 이 정도면 됐나요? 앤드코트, 충분해. 춘화, 어서 용사님 방 하나 준비해줘. 앤드코트. 남자는 활짝 웃으며 안에서 아내를 큰 소리로 꾸짖었다. 예천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집들에는 마당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앤드코트, 말은 어디에 묶어둬야 하죠? 앤드코트, 말. 우리 집 뒤에 부러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묶어두면 돼. 앤드코트. 남자는 해의 종말을 바라보며 집 뒤를 가리켰다. 앤드코트, 좋아요. 앤드코트. 남자가 말한 대로 말을 끌고 가니 두 사람이 껴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지만 부러져 있어서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말을 묶어놓은 예천은 공간 저장고에서 풀 한 움큼을 꺼내 흑문마에게 말했다. 앤드코트, 오늘은 쉬도록 해. 내일 다시 길을 떠나자. 밴드코트. 별표 후후, 별표. 흑문마는 콧구멍으로 두 줄기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여 풀을 뜯어 먹었다. 예천이 막 떠나려던 참에 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앤드코트, 주령인가? 아니면 앤드코트. 희미한 어둠 속에서 실체와 비실체가 뒤섞인 듯한 그림자 형체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예천은 어둠 속 형체들의 진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흰 도포를 입은 5명의 형체, 마치 5명의 유령처럼 보이는 그들이 커다란 관을 끌고 있었다. 관은 길이 1m, 폭 3피트에 달하는 새까만 색으로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검은 돌덩이 하나를 깎아 만든 듯 무겁고 으스스하며 차갑고 은빛 기운이 감돌았다. 5명의 흰 형체가 관을 들고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광경을 보고 영혼을 거두어 구하게로 끌고 가려는 듯 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천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며 천지를 오르내리고 생사를 뒤바꾸며 천도를 다스릴 수 있는 무술고수였다. 그는 신이나 귀신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5명의 흰 형체는 귀신이 아니었다. 아마도 어떤 기묘한 무술을 연마하는 무술가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형체가 거의 없는 듯 몽환적이었다. 엔드코트, 폭풍원경 무술가임이 틀림없어. 게다가 그 차갑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으로 미루어 보아 실력은 유은종 장로보다도 강하겠지만 종주 낙행계보다는 한 수 아래일 거야. 엔드코트. 예천의 영역은 엄청나게 강했다. 그가 훑어보는 사람은 누구든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할 수 있었고 그는 재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흰 형체의 수련경지는 꿰뚫어 볼 수 없었지만 비교를 통해 그의 실력을 분석할 수 있었다. 예천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갑자기 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다.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시체일까? 후자는 아닐 것이다. 폭풍원경 후기 수련자 5명이 시체를 들고 있다는 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였다. 이제 남은 설명은 하나뿐이었다. 관 속에는 사람이 들어있고 그 수련경지는 별경 이상인 최상위 고수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폭풍원경 말기 무사가 관을 운반할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별개 무사라니. 예천은 갈라지고 메마른 입술을 깨물며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별개 무사가 천풍왕국 밖으로 나선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최고 경지에 오른 문주는 5명뿐이었다. 옥곡종주, 북설산장주, 자양종주, 남락종주, 유은종주. 이 5명은 모두 폭풍원경에 도달하여 천지를 뒤흔들 만한 실력을 지녔지만 이는 별개 무사들이 감히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그저 비켜서야 했을 것이다.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5명의 흰 형체가 여전히 신비로운 관을 운반하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흰 도포자락이 길게 늘어져 마치 덧없는 삶을 보여주는 책이나 원혼처럼 보였다. 번개가 번쩍이더니 관 위에 있던 5 유령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검은 구름만 소용돌이치며 남았다. 예천은 이마에 식은 땀을 닦으며 심장이 여전히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엔드코트, 젊은 영웅님, 밖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방 준비됐습니다. 엔드코트. 집안에서 한 남자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엔드코트, 네, 엔드코트. 회의 종말을 처리한 후 예천은 몸을 돌려 집을 나섰다. 방은 크지 않았다. 침대, 탁자,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등잔이 있었다. 등잔은 주황색 불빛을 내뿜으며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엔드코트, 푹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엔드코트. 밖에서 남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은 5냥이면 황석촌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그의 가족이 2-3달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다. 이제 겨우 먹고 사는 처지에서 부유한 처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엔드코트, 한밤중에 비가 올지도 몰라. 천막 칠 사람 몇 명 더 불러. 내 말이 젖지 않게 말이야. 여기 은 10냥이야. 도와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도록 해. 엔드코트. 이 말을 마치고 예천은 남자에게 은 2냥을 더 건넸다. 엔드코트, 좋아, 좋아. 바로 가서 불러오겠어? 안 하는 사람은 바보지. 엔드코트. 남자의 눈이 반짝이며 예천에게서 은을 정중하게 받았다.
남자가 나가자 예천은 손을 흔들었고 문이 저절로 닫혔다.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예천은 공간 저장소에서 하급 영석 2개를 꺼내 증기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예천은 금욕적인 수행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수련했지만 아직 망각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망각이란 모든 것이 수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수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극복하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예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수련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강인한 체격 덕분에 영석 2개의 증기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밤 제단에서 5 귀신이 벌인 광경은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천풍왕국 전체, 어쩌면 그 너머까지 뒤흔들 만한 중대한 사건이 곧 일어날 것임을 예감한 것이다.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필요가 없다. 준비하는 게 준비 안 한 것보다 낫고 준비는 수명을 연장시켜주니까. 그의 생명력이 몸 안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끊임없이 순환했다. 자정.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예천의 손에 들린 하급 영석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천천은 천천히 눈을 뜨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안개와 화살처럼 흩날리는 그의 숨결은 맞은편 벽을 날려버리고 돌 조각들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엔드코트, 질반적인 초기 원형경 무사는 5일에 하급 영석 하나를 소모한다. 나는 4일에 2개를 소모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반은 빠르지만 수련 속도로 따지면 아마 2배 정도 빠를 뿐일 것이다. 내 숨군진기의 질이 조금 더 높아서 영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엔드코트. 금이 간 하급 영석을 버리면서 예천은 중급 영계 저장소 주인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꼈다. 10,000개가 넘는 하급 영석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마음껏 영석 정수를 흡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하급 영석 2개가 나흘에, 20개가 40개에, 20개가 400개에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수련을 거듭하여 응축 진경 중후반에 도달했을 때는 하급 영석 소모량이 훨씬 더 많아져 일반인의 감당을 넘어설 것이다. 물론 예시 가문은 이 정도의 영석을 충분히 비축해 둘 수 있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복잡했다. 우선 왜 자신의 소모량이 다른 사람들의 2배나 되는지 설명해야 했는데 예천은 지금 옥체 강화술과 관련된 어떤 것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늦은 밤, 기울어가는 다른 먹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세상은 빛 한 점 없었다. 예천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누워 의식을 유지하려 애썼다. 자정이 지나자 예천의 예상대로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빗소리가 모든 것을 뒤덮으며 탁한 공기를 깨끗이 씻어냈다. 비는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내렸다. 남편 부부의 열렬한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예천은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그들에게는 3살,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수수한 옷을 입고 크고 동그란 눈에 반짝이는 빛을 띠고 밥을 맛있게 먹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예천이 아침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아침 식사 후 귀여운 아이를 본 예천은 아이에게 옥 조각을 주었다. 값비싼 옥은 아니었다. 옥체 강화술을 수련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었다. 그는 총 100개가 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쓰고도 몇 개 남았다. 각 물건은 30냥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평소 같으면 많이 사지 않았을 물건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어린 소녀는 더듬거리며 감사를 표했다. 예천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다. 마을 문에 도착한 예천은 말에 올라타 곧장 문파로 향했다. 지는 해가 청풍산의 찬란한 빛을 드리워 산을 장밋빛으로 물들였다. 산깃을 마구간에서 예천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방금 임무를 마친 몇몇 내제자들과 함께 산을 올랐다. 가는 길에 모두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엔드코트, 모우 형님, 이번에 사성배급 임무를 수락하셨다고 들었어요. 형님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엔드코트. 방사형은 너무 친절하시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성배급 임무를 찾고 있었을 뿐인데 너무 어려운 일은 감히 엄두도 못 내겠어. 아직 장하오란에 한참 못 미치거든. 장하오란 정말 미쳤군. 첫 번째는 삼성배급 임무, 두 번째는 사성배급 임무, 세 번째는 오성배급 임무라니. 과연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나 있을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장하오라는 천재라서 자신보다 높은 레벨의 상대에게는 도전할 수 있지만 실력이 비슷한 상대에게는 도전하기 힘들어요. 오성배급 임무조차도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작년에 원사형도 오성배급 임무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장하오라는 과분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운명에 도전하는 기회는 우연히 마주치는 거지 일부러 찾아 나서는 게 아니니까요. 이를 극복하면 무술가의 의지력은 하루에 1000리씩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한편 예천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내문 제자가 된 후에도 장호란이 여전히 이토록 무모할 줄은 몰랐다.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장난치고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원초적인 힘을 추구하며 대가를 치르더라도 삶과 죽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섭다. 마찬가지로 장호란과 예천은 몇 가지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둘 다 무모하지만 맹목적이지는 않다. 처음 삼성배급 임무를 맡았을 때는 경험을 쌓고 임무 진행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사성배급 임무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오성배급 임무에 도전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예천은 자신도 모르게 장호란을 4대 청년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이 순위는 힘이 아니라 재능, 기술, 그리고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예천은 장호란의 의지력을 존경했고 자신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운 전 텐자이운 그랜드홀에 도착한 예천은 곧장 엽전으로 향했다. 엔드코트, 집사님, 제자가 임무를 전하러 왔습니다. 엔드코트. 등운전에는 집사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실력은 그리 높지 않았고 주로 유은종, 루윤장을 보좌하며 임무를 처리했다. 탁자에 앉아있던 중년의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뒷무 명령서와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여기 있습니다. 엔드코트. 예천은 임무 명령서와 혈수 도살자의 해고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중년의 시종은 임무 전표를 흘끗 보고는 검은 천을 펼쳐 잠시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엔드코트, 좋소. 역시 피해 손 도살자군. 임무 완수 축하하오. 성함이 어떻게 되나?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천입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잠깐만. 찾아보겠소. 엔드코트. 내문 제자가 되면 모든 개인 서류는 등운전으로 보내져 시종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잠시 후 중년의 시종은 예천의 서류를 찾았다. 그는 서랍에서 가죽 수첩을 꺼내 예천의 임무 성과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름 예천. 나이 15. 신분 예시 가문 제자, 내문 제자. 핵심 내문 제자 등급, 우수. 임무 성과, 삼성배급 임무 첫 시도 성공. 엔드코트, 혹시 잘못된 부분 없나? 엔드코트. 중년의 시종은 가죽 수첩을 예천에게 밀어주었다.
예천은 그저 흘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맞습니다. 밴드코트. 엔드코트, 좋습니다. 이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자네는 이제 막 내 제자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겠군. 유은종의 규정에 따르면 백급 임무의 보상은 3부분, 중급 임무는 2에서 5부분, 특급 임무는 2부분이다. 혈수 도살자를 처치하면 금화 4,000량을 받게 되는데 3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2,800량이 남는다. 밴드코트. 중년의 집사는 검은색 장부를 서랍에 넣으며 설명했다. 그는 보상의 3분의 3을 받았는데 상당한 액수였지만 불평할 거리는 아니었다. 어쨌든 문파가 지금까지 그를 키워왔으니 당연히 문파에 보답해야 했다. 게다가 목표물을 처치하면 보통 추가 수입이 따라오는데 이 추가 수입은 종종 주된 보상보다 많았다. 중년의 집사에게서 2,800량의 금을 받은 예천은 측당을 나섰다. 첫째 날, 예천은 어떤 임무도 받지 않았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날, 등운전은 북적거렸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졌던 장호란이 피투성이인 채로 돌아왔다. 그의 살기는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고 많은 내제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미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한 무종명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장호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장호란은 예천의 결의에 자신조차 놀랐다. 얼굴에 피를 닦으며 주위를 둘러본 후 예천에게 다가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엔드코트, 예천. 랭킹 토너먼트에서 기다리겠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천이 누구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장호란이 왜 예천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실력이라도 되는 건가? 엔드코트. 엔드코트, 예천은 이제 막 승급한 내제자인 것 같은데? 장호란은 왜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엔드코트. 이 말을 듣고 많은 내제자들이 의심을 품었다. 대부분은 장호란과 예천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소문에 휘둘릴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천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엔드코트, 알겠습니다. 밴드코트. 시간이 흘러 또 보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예천은 사성 100급 임무 하나만 수락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련에 전념했다. 별 5개짜리 100급 임무를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임무가 드물거나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고 낮은 등급의 임무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순군 징기가 곧 7단계로 돌파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고 일찍 잡으면 수련 속도가 빨라지지만 미루면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날 유은종의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다. 엽진은 여러 인맥을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천풍국 북서쪽에 있는 지마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한 것이다. 폭풍원경 무사 78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자 1,000명 이상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으며 극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엽진은 엔드아포즈, 오마관 엔드아포즈를 떠올렸다. 지마종은 유은종과 마찬가지로 9급 문파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은종은 9급 문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며 심지어 8급 문파와 견줄 만합니다. 이는 승급이 단순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증명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은종이 9급 문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천풍국이 유은종을 상위 세계 문파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풍국에는 이미 9급 문파가 4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은종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아예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의 눈에 유은종은 8급 문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등급 종파인 지마종의 괴멸은 모두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했다. 지마종의 멸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지마종에는 24명의 내문장들이 있었는데 모두 최소한 폭풍원경 중기 이상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종주 향천사는 폭풍원경 후기 정점에 이르렀고 희귀한 신기인 해월성륜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들 모두 합쳐보면 5대존조차 감히 그를 얕볼 수 없었을 것이며 승패를 가리는 데만 100수 이상이 걸렸을 것이고 설령 승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이처럼 막강한 세력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예천은 오기단 안에 있는 10명 중 8이나 9명이 단순한 초급 수련자가 아니라 성계 강자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초급 성계 무사는 설령 후기 풍원경 무사 5명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9급 문파를 함부로 몰살시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천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일들은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수련을 빠르게 쌓아 생존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지마종의 멸망 소식은 유은종뿐 아니라 다른 세력에도 곧바로 전해졌다. 순식간에 천풍 왕국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고 강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영사산맥, 지마종의 옛터, 산 전체가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외문제자, 내문제자, 핵심 제자, 관리, 외문 및 내문 장로, 장로의 가족, 그리고 문주 가문의 사람들까지 모두 눈을 크게 뜬 채 몸은 쪼그라들어 생명력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접견 광장 중앙에는 키 크고 위압적인 형체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는 그릇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심장은 도련해져 피가 말라붙어 걸쭉한 재처럼 변해 있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체가 바로 지살종의 문주, 향천사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최고 경지에 오른 폭풍원경 후기 고수였던 그의 심장이 도련해졌다니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 지평선에 붉은 빛 한 점이 나타났다. 붉은 빛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공기를 물들였다. 자세히 보니 붉은 빛에 휩싸인 형체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쾅! 붉은 빛은 접견실에 착지하여 그 형체를 몇 바퀴 돌고는 큰 폭발음과 함께 사라졌다. 엔드코트, 멸망의 밤이로군.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 엔드코트.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형체는 40살쯤 되어 보였고 뼈대가 굵고 단단했다. 마치 웅크린 호랑이나 코일드 드래건, 몸을 웅크린 용처럼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바로 유은종의 종주, 낙행계였다. 5대 문파 중 유은종과 북설산장은 제사종과 가장 가까운 문파였다. 소식을 접한 낙행계는 곧바로 은둔을 나와 수천 리 길을 여행하며 단서를 찾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다. 그는 손을 향천사의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고 허공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자 재와 같은 기운이 한 줄기 빨려 들어왔다. 쉭, 쉭, 쉭. 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한 기운이 러식리의 생명력을 릴렌트러슬리 잠식해 들어갔다. 러식리에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손바닥에서 붉은 빛을 뿜어내 재를 산산이 조각내 버렸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던 찰나, 러식리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북동쪽을 바라보았다. 지평선 너머로 흰 구름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형체가 앞으로 돌진하며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공기까지 휘감았다. 쾅! 그 사람은 러식리에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 착지했다.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창백하고 수염이 없는 얼굴을 한 그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재의 기운 속에서도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은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감추고 있었다. 엔드코트, 설무인, 자네의 거미는 3년 전보다 훨씬 강해졌군. 엔드코트. 러식리는 조심스럽게 상대를 살피며 천천히 말했다. 흰옷을 입은 중년 남자는 나지막이 웃었다. 엔드코트, 거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어쩌면 언젠가 날카로움을 잃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자네의 대낙신술은 이미 11단계에 이르렀군. 엔드코트. 러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북설산 저택의 주인 설무인이었다. 그는 9살에 수련을 시작하여 16살에 응축진경에 진입했고 28살에 풍원경에 이르렀다. 이 수치만 보면 그의 재능은 평범한 수준이었고 심지어 평균적인 천재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이미 풍원경 중기에 도달하여 1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거미를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그 거미가 나타나면 신과 마왕이 물러나는 지경이었다. 러식리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오늘날까지 그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상대는 더욱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러식리 역시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인다면 승률은 10점 만점에 4.5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에게도 비법이 있지만 상대에게 비법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쇠우러는 향천사의 시신으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엔드코트, 뭔가 발견했나? 엔드코트. 러식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엔드코트, 약간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향천사의 몸에서 극도로 사악하고 불길한 살기가 느껴지는데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드코트. 엔드코트, 오, 엔드코트. 쇠우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마종의 수련법은 그의 문파와는 달랐다. 그들의 증기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맹렬함은 비범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살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더욱 믿기 힘든 것은 향천사가 천풍국에서 살기 최강자로 꼽힐 정도인데 어떻게 그를 살기로 죽이고도 그 살기가 반달 동안이나 몸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엔드코트, 반면에 향천사의 표정을 보니 놀라움 속에 감탄이 섞여 있었다. 분명히 그는 감탄할 만한 무언가를 마주한 모양이다. 그러니 산에서 노련한 괴물이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 엔드코트. 폭풍원경 후기 최고 경지에 오른 러식리는 겉으로 보이는 강인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아주 작은 단서에서도 진실을 추리해내는 예리한 관찰력을 보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설무인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엔드코트, 산에서 늙은 괴물이 나타났다고? 확실해, 엔드코트. 엔드코트, 70에서 80%는 확실해, 엔드코트. 하룻밤 사이에 지살종을 몰살시킬 수 있는 자는 설무인뿐이고 그들의 살기는 항천사조차 능가한다면? 설무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엔드코트, 그렇다면 천풍왕국은 곧 변할 거야. 엔드코트. 낙행계는 비웃으며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엔드코트, 투중산이 도착했군. 엔드코트. 엔드코트, 용비운도 도착했고. 장청선은 직접 오지 않고 노인을 보내 속였군. 우리를 얕보는군. 엔드코트. 설무인 역시 낙행계 못지않게 위축되어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남동쪽에서 황금빛 후광이 구름을 뚫고 나와 마치 불덩이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 공기를 가르며 솟아올랐다. 맹렬한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무시무시한 광경을 연출했다. 남쪽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속에서 우산을 든 아름다운 여인이 물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빨랐지만 마치 한가롭게 산책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서쪽에서는 한 노인이 흐르는 빛 위를 걷는 듯한 발걸음으로 오만한 태도를 풍기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앞에 두 사람보다 느렸다. 쾅! 우산을 든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선명한 푸른색이었고 몸매는 가늘었으며 푸른 도포는 먼지 하나 없이 물결처럼 흩날렸다. 엔드코트, 두 분 일찍 오셨군요. 엔드코트. 아름다운 여인은 우산을 접고 미소를 지었다. 낙행네가 말했다. 엔드코트, 남낙종의 신수술은 정말 명성에 걸맞는군요. 낙행네는 이제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엔드코트.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은 다름 아닌 남낙문의 세 문주 중 한 명인 롱비윈이었다. 그녀는 5문주 중 가장 젊은 30살 무렵이었고 출신은 다소 신비로웠다.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스승에게서 무술을 전수받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롱비윈은 농담조로 말했다. 엔드코트, 강력한 신수술조차도 투충선의 일광대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낙사형의 낙대법도 있지. 엔드코트. 태양광대술과 낙신대술 모두 화기를 품고 있다. 태양광대술은 마치 타오르는 태양처럼 무엇이든 태워버릴 수 있으며 강력한 기운을 폭발시킨다. 낙신대술은 음양을 초월하여 강인함과 온화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심오한 수련이 필요한 미묘한 기술들이 많다. 설무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우리 중 그녀만이 가장 신비로운 존재다. 누가 감히 그녀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겠느냐, 엔드코트. 엔드코트, 나도 감히 다른 말은 못하겠소. 설 형님의 거미를 막을 수는 없소. 엔드코트. 롱비치바는 본래 성격이든 겸손한 척하는 것이든 자신을 은근히 낮추면서 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낮게도 설무인도 감히 그녀를 얕볼 수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끔찍한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이전에 대락 왕국의 최고 경지에 오른 후기 폭풍원경 무술가가 롱비치반에 비할 데 없는 미모에 반해 그녀에게 청혼했다. 롱비치반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결투를 제안했다. 지면 자신의 것이 되고 이기면 떠나라는 것이었다. 단 10수 만에 대락 왕국의 고수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낙담하여 포기했다. 이는 롱비치반이 아직 전력을 다하기 전의 일이었다. 그 후로 누구도 신비로운 여인 롱비치반을 얕볼 수 없었다. 하하하, 투중산이 나타났다. 황금빛 후광이 하늘을 가르며 속도를 늦출 기미 없이 낙행리를 향해 돌진했다. 순식간에 하늘은 마치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엔드코트, 네 바보 같은 놈. 감히, 엔드코트. 러식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그의 눈에는 끝없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구체를 껴안 듯 두 손을 위아래로 뻗어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냈다. 쾅! 산 전체가 흔들렸다. 두 사람의 충돌로 발생한 충격파는 접견장의 표면 한 겹을 뜯어내어 4-5m 깊이로 가라앉혔다. 주변 100제곱미터가 폐허로 변해 향산사의 시신조차 남지 않았다. 롱비위는 이를 예상했는지 청록색 보호막을 발동시켜 충격파를 둘로 갈라놓았고 자신의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다. 쇠오러는 약간 짜증이 난 듯 앞으로 뛰어올라 몸에서 거대한 검기를 뿜어내 두 사람 사이를 강타했다. 쾅! 검기는 두 사람의 연결을 끊었고 그 기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지마종 접견장의 절반을 가르며 지나갔다. 배인 상처는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윗부분은 천천히 땅으로 떨어지며 다시 한번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을 냈다. 쾅! 쾅! 러식리에와 투중사는
동시에 뒤로 껑충 뛰어올랐다.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러싱리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엔드코트, 투중산, 미쳤나. 정말 승부를 가리고 싶다면 시간 제한을 두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흐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몇 년이나 됐군. 자네의 대낙신술은 더욱 심오해졌군. 방금 내가 구양의 힘밖에 쓰지 못한 게 아쉽군. 만약 내가 시병을 썼더라면 자네는 분명히 졌을 텐데. 엔드코트. 투중산은 소매를 휙 쳐들었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러싱리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웃었다. 엔드코트, 설령 시병이라 해도 어쩌겠나. 내 대낙진기가 채식주의자라도 되는 줄 아나. 엔드코트.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갈등의 시작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낙신술과 광양대법은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힘을 지닌 듯했고 그 수련자들은 대대로 이 특성을 물려받아 평생 끊임없이 서로 싸워왔다. 개인적인 원한은 차치하고라도 두 사람 모두 설무인의 실력을 두려워했다. 비록 이전 공격은 기교가 뛰어나 두 사람의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했지만 그의 예리한 눈썰미와 기회 포착 능력은 감탄할 만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설무인이 검을 휘두를 때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진심으로 싸우려는 기색이 아니었다. 엔드코트, 너희 둘이 뭐 하는 거야? 오늘은 무술 시합날이 아니잖아. 엔드코트. 용비윤이 중재에 나섰다. 두중산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용비윤 형님 체면이라도 차려드리는 겁니다. 혹시 낙 형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마종을 처리하고 나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군. 덤벼볼 용기가 있나? 엔드코트. 러싱리는 원래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다. 엔드코트, 뭘 두려워하는 거지? 엔드코트. 두중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설무인은 방금 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역시 두 최고봉의 실력자가 맞붙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처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리 없었다. 노인은 순식간에 유광 위를 걷는 듯한 걸음걸이로 광장에 착지했다. 엔드코트, 날이 고천하께서 늦으셨군. 엔드코트. 노인은 4명의 문주를 돌아보며 조금의 격식도 차리지 않고 오히려 우월감을 드러냈다. 설무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엔드코트, 장청선은 어디 있나? 엔드코트.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곡주는 은둔 중이시라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 오늘 일은 굳이 조사할 필요 없다. 우리 옥곡에서 이미 내부 정보를 입수했으니 말이다. 엔드코트. 이 말을 듣자 설무인을 비롯한 4사람은 모두 표정을 바꾸어 조천합을 바라보았다. 4명의 강자가 자신을 응시하자 비록 폭풍원경 후기에 정점에 도달한 조천합이었지만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곧 나올 말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했다. 보름 전 우리 옥곡의 제자 한 명이 임무 수행 중 하늘에 5개의 귀신관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지마종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옥곡은 이 두 사건을 연관지어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20년 전 멸망했던 구명종의 잔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은 구명종의 108대 귀장군, 즉 귀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오히려 관 속에 묻히는 것을 택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듣자 4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롱비위는 급히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조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엔드코트, 구천종의 일은 매우 중요하니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소.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리 심각하지 않소. 모두가 알다시피 구천종은 멸망했고 비록 남은 세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예전만큼 강력하지는 않소. 내 생각에 그들은 지금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을 것이요. 단기적으로는 남역의 주요 문파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소규모 문파들은 이야기가 다르오. 그러므로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소. 3년에서 5년 후에는 남역 전체가 심각한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오. 웬드코트. 3년에서 5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소? 그들이 소규모 문파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충분한 부를 축적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주요 문파들이 될 텐데. 모두가 과거 구천종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구천종의 힘은 엄청났고 남역의 모든 문파를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였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남역의 수십 개 국가가 구천종의 손아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구천종에 비하면 천풍왕국은 개미떼에 불과했고 5개의 대문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구천종의 108대 귀장 중 하나인 귀도는 구천종 내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천풍왕국에서는 무적이었다. 오늘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마도 몇 년 전 입은 심각한 부상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마종뿐 아니라 5개의 대문파 중 하나를 몰살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밤이 찾아왔다.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예천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공기의 흐름에서 기검이 형성되어 휙 소리를 내며 뻗어나갔다. 별표 휙, 별표. 벽은 마치 두부처럼 얇고 약해서 쉽게 뚫렸고 야른 검 자국만 남았다. 순기가 드디어 7단계에 도달했군. 6단계와 7단계 수련의 정점은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지만 그 위력은 천지 차이다. 기기가 일반 검이라면 이 기검은 진보검과 같다. 쇠도 진흙처럼 쉽게 베어낼 수 있고 기련경 무사를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도 식은땀 흘리지 않고 죽일 수 있을 정도다. 예천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 밖으로 나가 마당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주위를 살폈다. 가장 두꺼운 벽에도 검 자국이 나 있었다. 기검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틀째 되는 날 이른 아침. 등운대전. 별 5개짜리 100급 임무가 없나? 입구 오른쪽에 있는 배곡상 앞에 선 예천은 미간을 찌푸렸다. 원래는 실력을 갈고 닦고 용돈도 벌기 위해 별 5개짜리 100급 임무를 받을 생각이었지만 지금 보니 별 5개짜리 100급 임무는 인기가 많으면서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예천은 안으로 더 들어가 회옥 비석 앞에 멈춰섰다. 엔드코트, 이 녀석 죽고 싶은 건가? 상위 100위 내제자들도 이런 고난도 임무는 조심해야 하는데 고작 응축 진경 초급 단계인 주제에 감히 나서다니.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마 관찰하러 온 거겠지. 임무를 맡으려는 게 아니라. 엔드코트. 근처에 있던 몇몇 내제자들이 예천을 발견하고 눈빛을 번뜩이며 수근거렸다. 예천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실력이라면 고난도 임무를 맡는 건 무리가 아니었다. 임무 난이도를 따져보면 응축 진경 무사는 15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는 분명 5성 이상일 것이다. 회옥 비석에는 꽤 많은 임무가 적혀 있었다. 잠시 후 예천은 마음에 드는 임무를 발견했다. 4번째 줄, 3번째 임무. 임무, 영시 가문의 약초 채집단을 현라비 숲으로 호위하십시오. 상세사항, 약초 채집 장소는 현라비 숲 깊숙한 곳으로 3급 마수가 우글거리고 4급 마수도 적지 않습니다. 난이도, 별 2개.
보상, 금화 2만 양과 기복약 10개. 참고, 임시 호위병 5명 필요, 선발 과정 있음. 예천은 옆을 흘끗 보았다. 역시나 비슷한 임무지가 5장이나 있었다. 누군가 아까 한 장을 뜯어간 모양이었다. 게다가 다른 문파에서도 비슷한 임무가 있을 테니 선발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냥 임무를 수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예천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임무지를 뜯어냈다. 엔드코트, 뭐? 얘가 이걸 수락했다고? 별 2개짜리 약초 채집 임무잖아, 엔드코트.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임무에 필요한 인원은 5명뿐인데 그가 간다고 해서 망신만 당할 뿐이야. 선발 과정에서 우리 유은종의 망신을 주지 않기를 바라야겠군. 자양종과 우리 유은종은 늘 앙숙이었지. 그들에게 망신을 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 게다가 옥곡은 늘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 그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겠지? 침묵의 시선 아래 예천은 등운당을 나섰다. 산기슭에 이르자 예천은 말에 뛰어올라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영가, 명가는 흑석성, 금석성의 작은 가문으로 주로 약초 채집과 약재 연금에 종사한다. 실력 있는 고수는 많지 않아 초급 폭풍원경, 풍사토장, 무사는 2명뿐이고 감진경, 긍진장, 무사는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다. 8대 가문에 비하면 확실히 약한 가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린 가문은 약초 채집단을 호위하기 위해 문파 제자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문파에는 재능 있는 제자들이 많았고 자신들보다 높은 실력의 제자들과 싸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린 가문 내에서도 중기 영진경 무사는 후기 영진경 무사보다 훨씬 강했고 무술 실력 또한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작은 가문은 여전히 작은 가문일 뿐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고 문파 제자를 너무 많이 고용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선발 과정을 통해 5명의 임시 호위병을 뽑기로 했다. 오후 엽진은 말을 타고 흑석성으로 곧장 들어가 린 가문의 북쪽 구역으로 향했다. 이때 영씨 가문은 수련장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분주했다. 그 중에는 옥곡의 녹법 4제자, 북설산장의 백법 4제자, 자양종의 자법 4제자, 남락종의 청법 4제자, 유은종의 백법 4제자가 많았다. 그 외에도 다른 문파의 4제자들도 꽤 많아 10명이 넘었다. 한 곳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영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한숨을 쉬었다.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영씨 가문의 제자였다면 10년 안에 영씨 가문은 중견 가문, 아니 대가문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그저 상상일 뿐 현실이 될 수는 없었다. 엔드코트, 신사 여러분, 린 가문의 약초 채집단이 내일 아침 일찍 혈혈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까지 임시 경비원 5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선발되지 못한 분들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밴드코트. 말을 한 사람은 린 가문의 당주인 링텐난으로 40살쯤 된 그는 폭풍원경 초기 단계의 실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남락종의 한 내제자가 물었다. 엔드코트, 링 사부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밴드코트. 링텐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무술 시합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자유 경쟁 방식을 택했습니다. 훈련장을 보세요. 하얀 원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자유 경쟁을 펼치십시오. 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남은 5명이 임시 경비원으로 선발될 것입니다. 밴드코트.
링텐나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공정성을 위해 자유 대련 중에는 약한 상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대1로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 싸워야 하며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엔드코트. 모두 고개를 들었다. 훈련장에는 약 5m 너비의 하얀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싸우기에는 겨우 충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대련 중에는 손바닥으로 치는 공격과 주먹질이 충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좋아, 도전이군. 마음에 들어. 옥곡의 녹색 도포를 입은 한 내제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양종의 내제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 자양종의 무술은 거침없고 직설적이라 이런 난투극을 제일 좋아하지. 하하. 북설산부 제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남낙종도 마찬가지고. 유은종 내제자 차례가 되자 모두들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다. 유은종 제자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가장 강한 제자도 겨우 영진경 중기 정도였고 명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며 그저 재미를 더하거나 남들의 발판 삼아 존재하는 듯했다. 임시 경비원 5명, 한 자리는 4자리다. 바로 그때 훈련장 밖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링텐나는 약간 실망한 듯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유은종은 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겉보기엔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고작 응축진경 초급 단계였다. 도착한 사람은 예천이었다. 그는 흑석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지름길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다른 유은종 제자들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길을 물어볼 줄 알아서 사흘 뒤 흑석성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예천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유은종 제자 예천입니다. 링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엔드코트. 잠시 생각에 잠긴 예천은 안으로 더 들어가 회옥 비석 앞에 멈춰섰다. 엔드코트, 이 녀석 죽고 싶은 건가? 상위 백위 내제자들도 이런 고난도 임무는 조심해야 하는데 고작 응축 진경 초급 단계인 주제에 감히 나서다니. 엔드코트. 엔드코트, 아마 관찰하러 온 거겠지. 임무를 맡으려는 게 아니라. 엔드코트. 근처에 있던 몇몇 내제자들이 예천을 발견하고 눈빛을 번뜩이며 수근거렸다. 예천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실력이라면 고난도 임무를 맡는 건 무리가 아니었다. 임무 난이도를 따져보면 응축 진경 무사는 15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는 분명 5성 이상일 것이다. 회옥 비석에는 꽤 많은 임무가 적혀 있었다. 잠시 후 예천은 마음에 드는 임무를 발견했다. 4번째 줄, 3번째 임무. 임무, 영씨 가문의 약초 채집단을 현라비 숲으로 호위하십시오. 상세사항, 약초 채집 장소는 현라비 숲 깊숙한 곳으로 3급 마수가 우글거리고 4급 마수도 적지 않습니다. 난이도, 별 2개. 보상, 금화 2만 양과 기복약 10개. 참고, 임시 호위병 5명 필요, 선발 과정 있음. 예천은 옆을 흘끗 보았다. 역시나 비슷한 임무지가 5장이나 있었다. 누군가 아까 한 장을 뜯어간 모양이었다. 게다가 다른 문파에서도 비슷한 임무가 있을 테니 선발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냥 임무를 수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예천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임무지를 뜯어냈다. 엔드코트, 뭐? 얘가 이걸 수락했다고? 별 2개짜리 약초 채집 임무잖아. 엔드코트.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임무에 필요한 인원은 5명뿐인데 그가 간다고 해서 망신만 당할 뿐이야. 선발 과정에서 우리 유은종의 망신을 주지 않기를 바라야겠군. 자양종과 우리 유은종은 늘 앙숙이었지. 그들에게 망신을 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 게다가 옥곡은 늘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 그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겠지? 침묵의 시선 아래 예천은 등운당을 나섰다. 산기슭에 이르자 예천은 말에 뛰어올라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영가, 명가는 흑석성, 금석성의 작은 가문으로 주로 약초 채집과 약재 연금에 종사한다. 실력 있는 고수는 많지 않아 초급 폭풍원경, 풍사토장, 무사는 2명뿐이고 감진경, 긍진장, 무사는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다. 8대 가문에 비하면 확실히 약한 가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린 가문은 약초 채집단을 호위하기 위해 문파 제자들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문파에는 재능 있는 제자들이 많았고 자신들보다 높은 실력의 제자들과 싸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린 가문 내에서도 중기 영진경 무사는 후기 영진경 무사보다 훨씬 강했고 무술 실력 또한 훨씬 뛰어났다. 하지만 작은 가문은 여전히 작은 가문일 뿐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고 문파 제자를 너무 많이 고용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선발 과정을 통해 5명의 임시 호위병을 뽑기로 했다. 오후 엽진은 말을 타고 흑석성으로 곧장 들어가 린 가문의 북쪽 구역으로 향했다. 이때 영씨 가문은 수련장에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어 분주했다. 그 중에는 옥곡의 녹법 내제자, 북설산장의 백법 내제자, 자양종의 자법 내제자, 남락종의 청법 내제자, 유은종의 백법 내제자가 많았다. 그 외에도 다른 문파의 내제자들도 꽤 많아 10명이 넘었다. 한 곳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영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한숨을 쉬었다.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영씨 가문의 제자였다면 10년 안에 영씨 가문은 중견 가문, 아니 대가문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그저 상상일 뿐 현실이 될 수는 없었다. 엔드코트, 신사 여러분, 린 가문의 약초 채집단이 내일 아침 일찍 혈혈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까지 임시 경비원 5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선발되지 못한 분들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밴드코트. 말을 한 사람은 린 가문의 당주인 링텐난으로 40살쯤 된 그는 폭풍원경 초기 단계의 실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남락종의 한 내제자가 물었다. 엔드코트, 링 사부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밴드코트. 링텐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엔드코트, 무술 시합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자유 경쟁 방식을 택했습니다. 훈련장을 보세요. 하얀 원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자유 경쟁을 펼치십시오. 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남은 5명이 임시 경비원으로 선발될 것입니다. 밴드코트. 링텐나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공정성을 위해 자유 대련 중에는 약한 상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대1로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 싸워야 하며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엔드코트. 모두 고개를 들었다. 훈련장에는 약 5m 너비의 하얀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싸우기에는 겨우 충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대련 중에는 손바닥으로 치는 공격과 주먹질이 충격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좋아, 도전이군. 마음에 들어. 옥곡의 녹색 도포를 입은 한 내제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양종의 내제자들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 자양종의 무술은 거침없고 직설적이라 이런 난투극을 제일 좋아하지. 하하. 북설산부 제자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남락종도 마찬가지고. 유은종 내제자 차례가 되자 모두들 경멸하는 미소를 지었다. 유은종 제자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었다. 가장 강한 제자도 겨우 영진경 중기 정도였고 명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으며 그저 재미를 더하거나 남들의 발판 삼아 존재하는 듯했다. 임시 경비원 5명, 한 자리는 4자리다. 바로 그때 훈련장 밖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링텐나는 약간 실망한 듯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유은종은 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겉보기엔 자신감 넘쳐 보였지만 고작 응축진경 초급 단계였다. 도착한 사람은 예천이었다. 그는 흑석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지름길도 기억하지 못했기에 다른 유은종 제자들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길을 물어볼 줄 알아서 사흘 뒤 흑석성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예천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엔드코트, 저는 유은종 제자 예천입니다. 링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엔드코트.